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수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8년 제42회 읽고 왔습니다. 마지막 작품 조혜진 작가님의 파종하는 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도 바로 앞에 작품 정찬 작가님의 새해 시선, 또 역사적 사건을 다뤘었죠. 용산 참사와 서울 대학생 86년도에 투신이 아니라 자살했던, 방화에서 자살했던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정말 무거웠었죠. 정말 잘 다뤘었고 그 사건들을 묵직하게. 이번에 조혜진 작가님의 파종하는 밤도 역사적 사건을 다룹니다. 또 재밌는 게 다큐멘터리가 또 나와요. 바로 앞에 작품도 다큐멘터리가 핵심적인 소재였잖아요. 첫 문장을 보면 모서리를 돌자 공장 정문이 보였다. 공장은 폐쇄됐고 현판도 사라지고 없었지만 외관은 다큐멘터리에서 본 그대로였다. 다큐가 나오거든요. 재밌어요. 그 앞에 정찬 작가님 작품과 다큐멘터리라는 소재, 역사라는 그런 주제가 겹친다. 겹치고 여기서는 그 여자분이 주인공인데 딸아이의 엄마죠. 딸인가 아들인가? 하여튼 아들? 아무튼 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고 예술가 부부예요. 미디어 아티스트이고 남편은 화가입니다. 그런 부부인데 잘 작품 활동을 한 지 꽤 됐어요. 근데 어떤 다큐를 보고 그 자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수은 중독으로 죽은 사건이 있어요. 수은 중독 온도계 제조 회사였는데 292쪽에 나오죠. 머릿속으로는 2주 전에 본 다큐멘터리 내용이 천천히 복귀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공장은 20년 넘게 업종을 바꿔가며 운영되다가 10여 년 전에 완전히 파산했다. 온도계 제조사였는데 환기시설이나 배기시설에 대한 지식이 없던 초반 1, 2년 사이 5명의 노동자가 그곳에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그들은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지방 출신으로 만 20살이 채 안 된 소년들이었다. 이걸 소재로 그 폐쇄된 공장을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었던 거예요. 이 화자 주인공은. 근데 끝내 못 찍죠. 공장이 이제 이렇게 없어져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우스님의 이 파종하는 밤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 이야기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보이는 어떤 느낌인데요. 일단 묵직한 어떤 비극을 이제 다루고 있고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시선이 그 소설의 어떤 형식처럼 어떤 타자를 이해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동일시하면서 이제 끌어안는 그런 감각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런 어떤 묵직한 작품들이 가진 어떤 타자에 대한 어떤 끌어안는 어떤 그런 따뜻한 시선은 항상 좋다는 생각입니다. 다큐라는 예술 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영화보다 다큐는 더 직접적이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다큐를 많이 본다. 영화는 어쨌든 허구고 다큐는 진실이니까요. 다큐를 소재로 다큐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주인공이 각성을 하는, 둘 다 그런 내용이죠. 파종하는 밤도 그렇고 앞에서 봤던 새의 시선도 그렇고
다큐를 통해서 각성을 해요, 주인공들이. 이건 뭐 소설 이 소설을 쓰신 조혜진 작가님과 정찬 작가님이 우선은 다큐를 봤어요. 다큐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소설가의 일과 다큐멘터리 감독의 일은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공명하는 지점들이 있죠. '다큐를 많이 봐야겠다.' 인제 이 소설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모티브가 돼서 뭐 그런 소설들 있죠. 예.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큐를 봤는데 '어 이거 괜찮아. 이걸 내가 소설화시켜 보고 싶어.' 그러면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그런 작품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아니면 뭐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림에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 장면은 어떠어떠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거야.' 그래서 소설화한 것도 실제 저희가 보긴 했었어요. 어떤 그림에서부터 출발한 소설. 드물긴 하지만 있거든요. 그런 지금은 다큐에서 출발한 소설입니다. 다큐가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다큐라는 형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일단 하우츠님은 다큐 좋아하시나요? 다큐멘터리 뭐 예전에는 이제 많이 좋아했어요. 뭐 르꼬르 비지 데뷔 비지인가? 하여튼 그 작품도 많이 봤고 랭보나 이제 어.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예전에는 좋아했죠. 음. 다큐가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데 되게 좋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인물일 수도 있고 잘 알려주는 되게 몇 시간 안에 다 좀 전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좀 지식을 갖게 해 주는 좋은 매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소설을 좀 보면 근데 이 소설에는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아이가 발달 장애가 아닐까 의심을 하죠. 의심하는 299 쪽에 보면 그런 게 잘 나와요. '아 얘가 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발달 장애?'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에 성추행 사건이 2달 사이에 일어났어요. 296 쪽에 보면 단지 안에서 2달 사이 3 명의 미취학 아동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범인이 안 잡혔죠. 모자 쓰고 다니고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로 피하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의심하는 왼팔 청년. 왼팔을 맨날 들고 다녀요. 이게 좀 지적으로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 같은데 왼팔 청년이. 맨날 의심을 당하죠. 그런 얘기. 그럼 인제 지금 이 분위기를 봐서는 준이가 어리고 발달 장애도 있으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왼팔 청년한테 성추행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독자들도 갖게 되죠.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갑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렇진 않고 음 자 그리고 302 쪽에 보면 이건 꿈에서 아까 수은 중독 걸린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누구시죠? 처음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게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는걸요. 그건 나쁜 냄새도 안 났고 불쾌하게 끈적이지도 않았죠. 형들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형들을 믿었으니까. 그냥 형들이 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그걸 온도계에 주입하면 호수에서 칙칙 소리가 나면서 뿌연 증기가 흘러나왔는데 꼭 엷은 구름 같기도 하고 풀어진 솜사탕 같기도 해서 숨 쉬면서도 먹고 말하면서도 먹었어요. 막 먹었어요. 막. 바닥엔 그게 물방울처럼 굴러다녔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지나다녔고 손등이나 팔뚝에 묻으면 바지에 쓱 문질러 닦곤 했어요. 그게 위험하다는 걸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고 나는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른 채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당사자들이. 303 쪽에 보면 너무 자고 싶었는데 잠만 자면 다 나을 것 같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한순간도 잘 수 없었어. 단 한순간도.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요? 그때 병원으로 옮겨간 뒤론 대소변도 못 가렸고 혀가 굳고 잇몸이 상해서 밥 한 톨 씹지 못했고 온몸은 까맣게 손톱 독이 오를 때까지 긁어대야 할 만큼 안 가려운 데가 없었는데 깨어서 깨어있는 상태로 그 고통을 다 느꼈어. 고스란히 다.
재판의 증거 자료로 채택된 병원 진단서와 동료들의 증언, 유가족 진술서 등에는 공통적으로 소년들이 겪은 불면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소년들은 통증과 가려움증으로 헛소리를 하면서도 잠에 들지 못했다고, 그들을 잠들게 할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서 약을 구해오고 싶었다고, 차라리 그들이 기절이라도 하길 기도해야 했다고 그들의 담당이와 동료들과 가족은 말했다. 고작 아스피린 따위에 의탁하다가 죽음의 문턱에서야 병원 진료를 받게 된 소년들은 여러 경로를 거쳐 가까스로 수은 중독이라는 병명을 알아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한두 달 새에 모두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 저, 어, 저 수은 중독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잘 정도. 온몸이 가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묘사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한두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다큐멘터리 작가는 느낀 거죠.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 생각을 했던 거고. 또 꿈에 왼팔 청년도 나와요. 왼팔 청년이 나와서 씨앗의 씨앗이에요.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청년, 그 수은 중독 걸려서 죽은 아이 중에서 M을 생각하죠. 쭉쭉 넘어가서, 310쪽에 보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M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완성할 것이며 계속해서 익명의 죽음을 카메라에 담을 거라고. 산 자의 기억은 죽은 자의 유일한 특권이기 때문에 내게는 그것이 위안이 맞으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도. 그때쯤이면 남편은 조금은 지친 얼굴로 나를 외면할 것이고 나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내게 남은 정상인의 함량이 과연 평균치인지 또다시 고민했을 것이다. 이런 말들. 그리고 이제 이때쯤 사건이 벌어져요. 준이는 집에 없었다. 남편도 집에 안 들어왔고 준이 집에 없죠. 준이를 찾으러 막 다녀요. 근데 준이는 발견한 곳이 그 유치원 그 담장 안에 그 야옹이 거기에서 발견했어요. 야옹이 새끼 야옹이. 네. 음. 그리고 가다가 이제 그 아파트 근처에서 왼팔 청년을 다시 보게 되죠. 312쪽 보면. 근데 그 이제 불량 청소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쳐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있었고 313쪽에 보면 공장 철거 소식이 들려오죠. 인제 그곳에서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다. 거기서 나무를 보고 공중전화 박스 넘어져 있는 걸 보죠. 고통스러운 위안이었다. 이렇게 끝나는데 315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 소설은 권혜원의 영상 작품인 기억박물관 구로를 보며 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소설 속 M은 산업재해생자 고 문송면을 모델로 하였음을 함께 밝힙니다. 나이를 보면 15살? 16살 정도밖에 안 돼요. 73년생인데 88년에 죽었으니까. 아무튼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을 쓴 거죠. 조혜진 작가님이. 이런 소설입니다. 음.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음. 어, 잘 읽었고요. 일단 뭐 이런 어떤 다큐멘터리적 뭐 윤리적인 시선들이나 그것에 의해서 동일화된 어떤 타자에 대한 인식이 빛나는 어떤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 내용적으로도 씨앗의 씨앗이라는 부분과 맨 마지막에 어떤 고통스러운 위안이었다라는 부분도 정말 울림을 크게 가질 만큼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생각을 사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음.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 왼팔 아까 왼팔 청년과 이 아이 있잖아요. 아이 준이. 이 역할 어떻게 보세요? 준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고양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왼팔 청년이 은근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역할이 뭘까? 왜 등장한 걸까?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뭐 왼팔 청년은 이제 소외된 어떤 이웃이거나 뭐 약간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차별을 받는 이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심받는 그 성추 행동으로 의심받는 그 특이한 행동 때문에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네. 물론 뭐 여기서는 이제 엄청 그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요. IA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양이를 통해서 고양이가 이제 그 굉장히 좀 가여워 보이는 그런 감각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의 이제 죽음 앞에서 결국에는 이제 고양이를 이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또 바라보고 있는 장면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위안들이 어, 저는 뭐 이런 시선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드디어 다 봤고 인제 개별 작품 총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시간이 참 어 저희가 생각을 정리하는 음 시간이어서 참 좋아요. 대상 수상작 "손원규 작가님의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부터 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이 갈렸죠. 일단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 구성이 좋아요. 1, 2, 3번 가면서 남편 시점, 그다음에 아내 시점, 그다음에 둘이 만났던 그 시점으로 가죠. 이 분배도 잘 돼 있고 남편은 그러니까 각각의 세대를 대변해요.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편적으로 대변하고 그리고 또 술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또 2 번으로 가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 그 일터 그리고 그 가까이 여성들 그리고 그 일터에서 또 데모랄까 시위랄까 하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그런 장면들 남편은 술집으로 대변되고 아내는 어쨌든 일터로 대변되는 그런 것도 상징적이고 보편적으로 봤고 그리고 앞에 그 상실의 아픔을 겪은 20대 청년이 나오거든요. 전 처음에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약간 인제 독자들을 어 어떻게 보면 재밌죠. 재밌는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그 나이 든 아저씨가 주인공이더라. 이런 구성도 좋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깊이 생각해 볼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삶의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문장들. 손흥민 작가님이 그런 문장 잘 쓰시거든요. 정말 좋았습니다. 하우스 님이 어떠셨는지요? 어, 저도 뭐 이런 쏟아지는 어떤 문장들에 연결해서 다양하게 이제 피 묻은 어떤 문장들 그리고 깊은 어떤 슬픔과 상실 이런 것이 너무 이제 또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그 상처나 이제 상실에 대한 슬픔을 어, 오히려 조금 이제 조금 멀리 어, 보게 되는 혹은 이제 그것의 어떤 속성이나 이제 성질을 어, 뭔가 이제 하나의 어떤 구슬픈 이야기로 이제 그 귀결되는 것이 어, 그것에 대한 어떤 뭔가 다면적인 어떤 해석을 조금 더 할 뭔가 필요가 있거나 뭔가 심상적으로 새로운 어떤 어, 그런 어떤 타인의 어떤 시선으로부터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눈을 좀 더 관찰해 봐야 할 소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막 관찰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미각들이 충분히 잘 녹진하게 담겨 있다는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자선 대표작으로 정읍에서 울다가 나와요. 이거는 뭐 아내가 치매에 걸렸죠. 그리고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해서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여기서 또 아내가 치매에 걸리고 이 남편이 잠깐 바람을 피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이 훈훈하게 끝나는데, 이 작품은 어떠셨나요? 어 뭐 구조적으로는 이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우리가 이제 정업대기라고 생각하는 혹은 어떤 이제 죽은 나이까지 이제 가기까지는 조금 어 어떤 단조로운 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발견하고 있는 어떤 지점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잘 울려 퍼진다라는 느낌을 음. 가져 정읍댁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 이게 어떤 하나의 의문으로 작동을 하죠. 그 소설을 추동하는,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인데, 정읍댁은 누군가. 아내가 깨로 찾잖아요. 정읍댁 불러줘. 어. 근데 나중에는 아내가 그럼 정읍댁인가 했다가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폐렴 걸려 죽은 아이가 정읍댁이더라. 이런 부분 좀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구나 아내가 죽은 아이를.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음. 자, 우수상을 하나씩 보면 구병모 작가님의 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 이 작품은 이게 그 페미니즘적 시선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교사고 아내가 시골로 같이 갔잖아요. 4 년만 버티면 된다. 시골에 막상 갔더니 농촌에 그 마을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좀 무례하죠. 이 아내 입장에서 본 마을 주민들.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잘 표현했다. 아내가 어떤 심정일지 아내의 공감하게 만들죠. 그런 소설, 잘 쓰여진 소설이다.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한 아이에게 온 말이 라는 소설 어 중간부터 이제 그런 어떤 시련의 서사 어 그런 어떤 타국 속에 이제 남겨진 내던져 버린 어 그런 이국 속의 서사를 잘 이끌어 나가다가 어 끝에 이제 살짝 마지막에 어떤 어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는 것 같은 살짝 해피엔딩은 아니죠. 네. 거의 이제 이혼 단계니까. 다시 하여튼 인제 네. 그 농촌에 있다가 다시 도시로 가니까요. 도시로 가고 아이는 태어났는데, 남편은 그 농촌에 살자고 같이 살자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 버렸죠. 남편을 못 믿게 된 이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별거할 것인가? 이혼할 것인가? 참고 살 것인가? 참, 그죠. 근데 여자의 심정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또래에 20대 30 대에 임신한, 어 좋았고요. 그다음에 방현희 작가님의 내 마지막 공릉식 포르쉐. 이 작품은 포르쉐라는 어 재밌는 소재를 가져와서, 아버지는 트럭을 몰다가 트럭을 너무 이제 드리프트하다가 죽고, 또 공무원 되고 싶었는데 못 됐죠. 그에 대한 울분화 때문에 트럭을 드리프트하다가 죽고, 사고 나서 그 친구는 포르쉐를 빗길에 몰다가 그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빗길의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몰다가 죽죠, 사고사. 근데 그런
그런 두 남자, 차 사고를 로 아버지도 잃고 친구도 잃은 남잔데 포르쉐를 수리하겠다고 가져오죠. 이 사람도 마지막에는 그 두 사람을 의 절차를 밟는가 싶어요. 그렇게 그런 소설입니다. 하우스님은 어떠셨나요? 음. 그래서 저는 뭐 이 포르쉐라는 어떤 상징물이 소재가 결국에는 이 그의 친구와 그의 어떤 삶을 대비하는, 그리고 아버지라는 어떤 삶을 또다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한 매개로서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그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상실이나 집착이나 어떤 욕망이 너무 이제 주변이 이제 과대하다 보니까 하나로 이제 회피성으로 혹은 어떤 하나를 잇기 위한 망각의 매체로서 포르쉐를 가져와도 이 작품을 묵직하게 그려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재화 작가님의 존재의 증명인데요. 이 소설은 여기 지금 실린 작품 중에 제일 단순하게 봤어요.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는데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찾아갈 거냐. 자기 취향으로 자기를 증명해요. 나는 아이폰을 갖고 다니고 뭐 어떤 뭐 커피 종 브랜드 그리고 의자 이런 거 브랜드 다 알아보죠. 취향이 이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선명해서 좋습니다. 분명하고. 뭐 단순하죠. 독자들이 '아 결국은 인제 현대는 취향으로 증명되는구나 자기가.' 근데 그것까진 좋은데 설정 세팅 다 좋은데 '더 나아갔어야 됐다.'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죠. '더 나아갔어야 됐다.' 하우스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뭐 중간까지 아주 뭐 참신한 발상이 참신한 어떤 어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감각으로 잘 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이제 마지막에 어떤 취향의 문제로 끌고 가기까지 이의 이 어떤 존재의 어떤 증명이라는 것이 취향의 어떤 증명이라면 결국에는 그 취향의 어떤 하나를 이제 물고 늘어져야 했다. 그 의자나 그 조명등이나 그 어떤 자신만의 어떤 색채를 정말 하나를 정말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물고 늘어져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취향을 풍자하던가 이게 맞냐. 현대인의 이런 좀 억눌렸거나 아니면 뭐 좀 엇나간 그런 것들을 좀 풍자하는 식으로 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자 그리고 정찬 작가님의 새의 시선. 이건 저는 뭐 조혜진 작가님이 파종하는 밤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사 어떤 참사를 다룬 용산 참사도 나오고 뭐 음 투 인제 자살한 사건도 나오고 서울대 그리고 온도계 뭐 이런 사건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다큐멘터리를 소재로 했던 것도 그렇고요. 두 작품이 비슷하죠. 많이 겹치고. 어떻게 보면 역사를 다룬 소설이 이게 우연히 겹쳤다 볼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도 겹쳤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큐멘터리 뭐 어떤 참사 그런 것들 역사적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이 두 작가가 비슷하잖아요. 어 좀 그래서 새의 시선은 정말 잘 풀어냈다고 생각해요. 상징도 괜찮았고 예. 새의 시선으로. 근데 너무 좀 우울하고 비극적인데 결말 부분도 그렇고요. 아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그 가상의 인물이 이 역사적인 두 사건을 매개하죠. 그 한 사건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한 사건은 자기가 그 현장에 용산 참사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자살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터뷰하던 계속 대화하던 그 의사도 마지막에 새의 시선을 갖게 돼요. 그럼 뭐야? 이 의사도 결국 자살한다는 건가? 너무 우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근데
메시지는 너무 묵직하고 좋은데 결국 그 결말이 좀 충격이었다. 하우스님은 세계 시선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에 뭐 예전에 사진 작가 유명한 사진이 있었죠. 뭐 독수리 앞에 이제 아이가 있는. 어, 그쵸, 있죠. 저 퓰리처상 받았던가. 음. 굉장히 좀 논란이 되었지만 사실 이런 어떤 소설이나 사진이나 어떤 저널리즘에 입각한 어떤 윤리성을 갖춘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단지 이제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닌 개인을 어떤 다양한 어떤 인간의 어떤 고통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커다란 커다란 주체, 어, 그리고 세계의 주체라는 어떤 커다란 감각으로 코먼 센스로 가는 그런 좋은 어떤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어떤 세계에서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는 뭐 어떤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뭐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인간이 다 이제 끌어안고 그리고 거대한 어떤 주체로서 이제 가져가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소설의 어떤 예술의 뭐 과업이자 그런 것들을 이제 치유하고 자신을 극복하고 다른 뭐 모든 어떤 소외된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맞는 말인 게 분명히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겪은 거고 누군가의 가족이겠죠. 이렇게 용산 참사에서 이렇게 죽은 분들과 서울대 그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겪었던 일이고 그리고 아파했던 일이고 그걸 뭐 덮어둔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기억을 해야 되고 되새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프다 그래서 외면할 수 눈을 감는다고 그래서 안 보 잠깐 안 본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거나 아니면 안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응시해야 된다. 아픈 아픈 사건일수록 특히 뭐 소설가들은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일수록 응시해야 된다.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고 정찬 작가님이나 조혜진 작가님도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응시하셨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그 사건을 복기하고 되새기면서 썼던 거잖아요, 이 소설을.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가장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셨을 것 같은데 보는 것, 정면으로 보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음, 뭐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적으로도 음. 교과서에서도 이제 전장사나 뭔가 참혹한 어떤 학살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왜 다루고 있냐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인간의 윤리적인 어떤 측면을 많이 이제 각성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비극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뭐 삼풍백화점이나 이제 다리 뭐 폭파나 전쟁이 이제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해결책은 그런 교육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뭐 우리 역사에 근현대사의 비극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뭐 삭제하고 지우는 게 아니라 더 철저하게 파고들고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인제 그게 반복이 안 되니까요. 일단은 자 그리고 마지막 작품 조혜진 작가님의 파종하는 밤. 요것도 실제 있었던 그 일을 모티브로 한 건데 그 소년들이 공장에서 수은계 이게 그 온도계, 수은 그때 당시에 수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고 수은 중독으로 아이들 5 명이 죽었어요. 음. 그걸 인제 모티브로 해서 다큐멘터리 작가 인제 가상의 인물이 나와서 그런 소설인데 이것도 참 좋았습니다.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음.
이 작품도 뭐 그런 선에서 이제 봤는데요. 또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은 또 특이한 어떤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장면이 두 가지 있는데요. 어 일단 뭐 나무의 표면을 만져보고 싶다는 욕망, 맞아요. 그리고 씨앗의 씨앗, 이런 것들이 사실 쪼끔 더 강조가 되어도 좋았을 장면인데요. 뭐 씨앗이 씨앗이라는 장면도 사실 눈이 이제 나무에 이제 닿으면은 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네. 씨앗의 씨앗이 눈이 아닌가 막 어. 그런 훌륭한 발상에서 시작했는데 어 그것이 이제 더 펼치지 않았다는 점이 살짝 어. 아쉽습니다. 네. 일단 다 봤는데요. 인제 2018년 그 42 회의 겨양성, 이 작품들 자체의 공통 분모랄까요?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해 보면 저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대상 작품 너무 좋았어요. 대상을 제외한 우수상 5 작품에 대해서 물론 분석을 하니까 좋죠. 좋았는데 처음 읽었던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좀 무난하고 식상하게 구조 자체가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구조, 그런 서사. 그래서 이게 좀 식상하더라고요. 음 이게 예술은 신선해야 되는데 새로워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새로움은 뭐 박민규 작가님이나 뭐 그죠? 아니면은 뭐 김혜란 작가님한테서 예전에 느꼈었죠. '아 정말 신선하다. 소설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느껴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런 느낌을 다시 느끼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완전 새롭게 쓰면서도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탁월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요번 작품들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어떤 기시감이랄까? 그런 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미 많은 소설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 더 이상의 혁신은 없는가.' 그런 느낌? 그런 아쉬움이랄까? 그래서 저는 인제 '아 한 이 5 작품이 다 그냥 별 3개 정도 작품이었던 것 같다.' 처음에 읽었을 때. 근데 분석을 해 보니까 3 개가 별 3 개가 별 4 개가 되고 뭐 어떤 건 5 개가 되고 그런 거죠. 하우스님은 어떠셨나요? 전반적으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담론이나 상징이나 개인적인 상징을 이제 전체적인 상징으로 이끌어내는데 구조적인 어떤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 뭔가 이제 그 복선을 심어 놓거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담론들을 세계의 어떤 각축장이 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데 약간의 아쉬움을 보였다. 이번 작품들이 뭐 무습인이 음음.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렇다면 여기 음. 있는 또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나 어 다양한 어떤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가볍냐? 그런 것 그건 또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거워요. 묵직하고 다 무거워요. 어 굉장히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어. 존망과 그리고 사랑과 이제 상실의 아픔을 다 겪고 있는 음. 그렇게 뭐 다 이제 무거운 어떤 작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 말고 2017년 뭐 계속 읽어 왔잖아요. 그럼 전체 작품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이상 문학상 이번 연도는 유난히 다 평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별 3개 정도 작품들이 그냥 무난했다. 그냥 못 썼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뭐 이게 뛰어나다 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봤으니까 별 3개 작품들 정도였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하우스 님도 그러신가요? 저도 뭐 하나로 이제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이제 나아가야 될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자신의 어떤 결과물이 자신의 개성이나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다양한 자신만의 문체나 그런 덕목을 지닌 어떤 소설들을 보면요. 이런 과정을 다 겪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음. 그래서 좀 무난무난한 해였다.
저의 총평은 그렇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이제 그 순위를 매겨 봐야 돼요. 이 해에 일단 저부터 하면 저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이게 가장 잘 쓴 이 해에 가장 좋았던 소설이었어요. 이게 1 위고 저의 마음속 1 위. 그리고 뭐 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 요거 좋았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뭐 나머지 작품들 은 그냥 한 그냥 무난무난 인제 뭉뚱그려서 다 별 3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파우스 님도 한번 순위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랑 한 아이에게 온 말이랑 새의 시선이랑 파종하는 밤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저희가 인제 정말 꽤 오랫동안 이상문학상을 다뤄온 것 같은데 거의 인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2019 년. 얼마 멀지 않죠. 2019 년까지 왔어요 드디어. 매주 이걸 한 회씩 하니까 너무 좋아요. 진도가 빡빡 확 빠져 가지고 자 내년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이 다음 주는 2019 년인데 윤희영 작가님의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를 봅니다. 윤희영 작가님 잘 쓰시거든요. 그리고 2019 년에 좀 눈에 띄는 작가님이 장강명 작가님, 그리고 정영준 작가님, 최은영 작가님 작품도 보여요. 5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상문학상도 어떤 기복이 있어서 한때는 어떤 뭐 진짜 한 해에 7 작품, 우수상만 7 작품이었잖아요. 좀 요런 거 좀 앞으로도 한 최소한 7 작품은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 작품만 하니까 아쉬워요. 이 가격에. 좀 7 작품 정도는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약간 침체기 같아요. 지금 저희가 봤던 2017 년, 2018 년도가 말이죠. 뭔가 평타 작품도로 계속 구성되는 느낌?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작품 수도 5 작품으로 확 줄었고 언젠가부터. 그리고 평타 느낌으로 계속 치고 가거든요. 한때는 '야 다 좋아. 작품 다 너무 좋아.' 이런 때 있었어요. 어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아니 우수상 5 작품밖에 안 보이고 그냥 무난무난한데 작품들이? 음 2018년 특히 그렇죠. 요번 주에 봤던. 하우스님 어떠세요? 이 좀 이런 기복이 있지 않나요? 이 이상 문학상도? 요즘 들어 특히 그래요. 저는 어 어떻게 보면은 시장성이 이제 이렇게 무거운 소설들을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단계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문학의 어떤 순수한 본질을 추구하는 굉장히 좋은 소설들이 많이 있지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뭐 돈도 이제 벌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결국 예전에도 항상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재미있고 약간 라이트한 어떤 문학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작품이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제가 알라딘에도 이 책마다 아래 댓글 달리잖아요. 서평이랄까? 그걸 읽어 봤는데 2018년 뭐 요때 별로 평이 안 평이 예전 같지 않다 이상문학상이. 뭐 이렇게 이게 작품성과 대중성, 예술성과 어떤 문학성 이렇게 따지잖아요 저희가 양면을. 근데 확실히 작품성 뭐 문학성 이런 건 좋아요. 이상문학상이 꾸준히 좋다는 걸 인정하는데 대중성 면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문학성도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너무 구성적으로도 '너무 무난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평타 정도? 이렇게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문학의 위기 이것만 보고 위기라고 한국 문학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2018 년에 제일 잘 쓴 작품들을 뽑은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정도라고? 이게 좀 아쉬움과 좀 우려 섞인 그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한국 문학의 최고봉이 이 정도라고? 2018년도에? 그 전에는 더 좋았었던 것 같은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면이나 문학적인 면 다 말이죠. 이 세계 문학을 저희는 보고 있잖아요. 세계 문학의 수준. 저희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하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2018년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응. 아무래도 뭐 개인의 어떤 뭐 사정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어떤 뭐 약간 이렇게 생계의 한계가 달했지 않나. 뭔가 문학으로 돈을 벌기에는 조금 흡연치 않은 구석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아무튼 뭐 이상문학상의 어떤 그런 그 빛나는 어떤 이제 작품들이 근데 워낙 많아서요. 지금도 이제 충분히 작품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음 결국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면 돈과 이제 명성과 뭐 여러 가지를 다 잡으려면 결국에는 어 지금의 어떤 가장 큰 작가인 하루키 뛰어넘어야 된다. 하루키를 뛰어넘는 한국 문학. 혹은 하루키 정도만 써도 이미 이제 세계 문학이니까요. 어쨌든 2018년은 좀 아쉬웠다는 저의 평. 그리고 2019년 다음 주에 읽을 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뭐 얄짤 없이 그냥 솔직하게 느낀 대로 얘기를 할 텐데요. 기대를 해볼게요, 한번.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파우스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그래도 음, 뭐 오히려 이런 어떤 항상 이제 우리가 막 그런 어떤 불평을 많이 하는데도 오히려 이런 소수성이 지켜지는 거는 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음, 뭐 순수하게 음, 작품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근데 이상문학상 은근히 많이 팔려요. 문학상 중에 제일 많이 팔릴걸요? 내면 한 10,000권 이상은 사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알라딘에서만 10,000권은 팔리니까. 아무튼, 예. 다음 주 2019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